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92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ESG를 모르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죠. 그래서 ESG와 관련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 세계적인 회사 로이드 인증원의 베이컨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소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인증원의 배익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술 독립군 세미나에 초청되어 되게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시간인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지런한 전문가 그룹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저는 배익환이라고 하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이제 LRQA라고 말하지만 이제 크게는 이제 검인정 서비스를 하는 국제 인증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증기관에서 근무한 지는 한 19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뭐 SGS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뭐 DMV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이제 세 번째에 검인정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을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나 기업들 요구에 따른 뭐 인증이나 검증이나 뭐 평가, 교육 관련된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눌 주제는 이제 크게 5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LRQ에 대한 소개도 잠깐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제 EIQ 그리고 공급망 전과정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거를 도울 수 있는 툴들에 대한 소개, 그 툴이 갖고 있는 방법론 그리고 실제 EIQ를 적용하고 있는 적용 실제 사례 그리고 EIQ를 이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요. 그 데이터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한 여러 가지 정보 중에 글로벌 리스크 등급에 관한 자료들도 살펴볼 수 있고, 이 자료를 최근에 가장 지난달에 저희가 그 보고서를 배포를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뭐 경영자,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조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사업을 돕기 위한 사업 보증의 역사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이제 1980년대부터 2024년도까지 이제 다음과 같은 버전이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슈어런스의 역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것이 이제 80년대에 산업이 보다 체계화되고 제품의 품질이 중요하던 시기, 이때는 이제 인증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수준이나 뭐 품질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어에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90년대에 들었을 땐 그런 품질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이제 어슈어런스 2.0으로 얘기한다면 이제는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 그런 시스템에서 표준화된 뭐 운영 가능한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낼 수 있는 그 성과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대가 이제 2000년대의 어슈런스 4.0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현재 24년도에 가장 기업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전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큰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 그리고 그 범위,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그다음 영향을 받을 거냐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 기업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협력업체,
이 회사의 제품에 연관되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리스크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주도할 거냐 하는 태도가 기업의 큰 주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LIQA는 이렇게 어슈런스 4.0의 시대가 왔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란 표현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에는 이제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리스크의 그 출신이라고 봤을 때 현재 가장 큰 트렌드는 세 가지 트렌드를 모두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는 ESG, 공급망의 인테그리티,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이 세 가지의 글로벌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와 연관해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 과제는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ESG 관점에서 공급망의 책임 있는 소싱이라는 말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나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보증.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전환하고 탄소 배출을 중립화할 수 있을까 하는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과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에 대한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도 어떻게 성숙도 있는 운영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어시오런스 4.0 시대의 주요한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도전 과제를 사업 보증의 관점에서 LRQA는 전 세계 8천 명 정도의 직원이 6천 명의 기술 지원 인력들을 포함해서 160개 사무소에서 현지 전문가들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로이드란 이름은 270년의 역사 그 선급기관 로이드 선급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뿌리를 바탕으로 저희가 축적한 심사의 경험 그리고 기업 보증 서비스의 전문성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RQA는 전 세계에 각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사 안에 현지의 심사원, 검증평가원, 전문 강사, 그리고 ESG 기술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국가의 눈높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의 상황이나 현재 규제 현황 이런 것들을 최신화해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 소싱의 관점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인증심사나 평가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이제 어세스먼트가 있고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어드바이저리, 교육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어드바이저리 사업 분야, 그리고 제품의 검사, 테크니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인스펙션,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LRQA 네티튜드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 저는 이제 요 그 사업 범위를 소개할 때 이제 하나하나 뭐 인수합병을 했던 역사도 있고 LRQA가 어떤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최초의 그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현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가운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네 가지 서비스의 사업 분야를 그 이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 보증을 가장 향후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보증에 가장 그 중요한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는 게 EIQ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LRQA가 심사한 모든 경험의 노하우가 EIQ라는 데이터 플랫폼에 모아져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각 고유한 특성이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공급망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리스크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로 ESG 관점에서는 이제 기업 그 공개를 ESG 관점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법규가 발효됐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제 CS 트리플 D 같은 법률에 따르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공급망에 있는 어떤 회사라도 ESG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야 되고 관리를 한다 할 때 LRQA는 매년 7,500만 개 이상의 심사 데이터 포인트를 직접 수집하고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심사 과정에서 기업 그 사용자의 측면이 아니라 실제 기업 안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준의 인식도를 평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함된 작업자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제공받고 있는지들을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 기업 경영 상황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가 실제 현장의 심사 데이터를 모아서 그 모은 데이터로 ESG 등급을 좌우를 할 텐데 그 등급은 기업들이 노출되어 있는 시장이나 환경에서 수용되는 다양한 인덱스 지표들을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어, 그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이미 이제 25만 개 이상의 기업 정보들이 리스크 등급 평가를 진행을 했거나 그 안에 이제 자기 그 공급망의 스코어 카드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실제 사람의 전문가가 현지의 눈높이에서 수집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은 전 세계 EIQ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책임 있는 소싱 프로그램. 아직 좀 생소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ESG에 대한 트렌드가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두 가지일 텐데요. ESG 관점에서 기업을 공시하고 보고하는 영역들. 아마 회계법인들이 요 분야에 우리가 전문가다. 향후에 기업 공시를 ESG 관점으로 할 때 비재무적인 영역도 우리가 잘한다 이런 말을 할 텐데요. 여기는 이제 특성을 보시면 이제 보고서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거나 확인하거나 아니면 공급업체를 확인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큰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어떻게 모을 거냐 하는 거에 효율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공급망에 대한 ESG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책임 있는 소싱 프로그램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Responsible sourcing이란 말이 법규를 살펴보시면 유럽 법규가 이제는 공급망 그 실사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내가 그 공급망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들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제는 해당 시장에서 수출이 어렵거나 아니면 규제를 받거나 우리 회사의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사실 오래전부터 관리하고 노력했던 이제 그 글로벌 브랜드사들은 자체적인 책임 소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회사들이 자체적인 책임 소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회사들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운영을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땐 사실 단순히 그 협력업체 아니면 우리한테 공급하는 회사들한테 뭐 질문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팀도 운영하고 실사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하는 그런 모든 노하우들을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LRQA가 이제 함께 한 경험이 EIQ를 만들어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 영업팀 통해서 만나는 이제 바이어 요구사항이다라고 하면 뭐 단순하게 뭐 질문지나 뭐 그런 뭐 문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해 주세요. 샌드 바이 애플 아니면 우리 회사의 노동 인권에 관해서
아동 노동이 없는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어요. 샌드바이, 뭐 아마존, 뭐 이런 말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의 플랫폼을 LRQA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전 세계의 그 규제 현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25년까지 전체 시장의 한 3분의 1 이상이 공급망 실사에 대한 법규가 발효되고 영향을 미친 시장에서 소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유럽 전체 시장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미주, 캐나다 시장, 대표적인 소비 시장들의 눈높이는 이제 공급망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에 관해서 우리 한국에서 제조를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하는 기업의 눈높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업체를 통해서 원료를 소싱하거나 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환경, 안전보건, 노동인권, 기업윤리,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이슈가 우리가 판매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건 참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개된 이후에 상당한 반향이 있었던 것이 과거보다 뭐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업에서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디까지가 책임 범위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안전보건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ESG 관점에서 보는 이슈들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뭐 글쎄요, 뭐 노동 인권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그 이제 근무 상황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입증할 수 없다면 사실 수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급망을 실사하고 책임 있는 소싱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의 개발 원칙에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00%의 가시성. 이 말은 사실 우리가 공급망 실사를 합니다라고 말할 때 몇 건 했습니다. 우리 협력업체가 1000개인데 그 1000개에서 50개는 우리가 자가설문서라는 걸 받아서 공급망 업체들하고 이런 것들의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 건이라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들의 모든 현황들이 모니터링 될 수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우리가 최대한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만 문제가 없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모든 것들이 리스크 관점에서 볼 땐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심층적인 조사나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의 규모를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한다면 우선순위를 결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협력업체 아니면 공급업체의 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판단하는 것도 같이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가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같이 일을 할 거냐 하는 거에 실제 계약에 소싱을 하는 계약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ESG 관점에서 공급망을 본다라고 할 때는 항상 그 비용이거든요. 기회비용이 과거에는 납품 단가나 뭐 품질에 대한 기회비용 이런 것들로 그 선정을 하고 판단하셨다만 그 이외의 비재무적인 리스크들이 실제 우리 거래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이제 중요하게 시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구매 담당자 그다음에 뭐 품질 담당자들의 충분한 스킬이나 지식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모아진 현재 상황,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그 공급망 전체에 대한 상황이 우리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ESG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부합되고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까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를 잘 완성하고
이 현금 흐름 관점에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거나 그리고 뭐 향후의 전망이나 성장이나 투자의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현재 그 사업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급업체를 어떠한 눈높이로 거래를 하고 있느냐가 우리 회사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좀 주제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공급망 실사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듀 딜리전스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잘 보이려고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고, 유럽 그 CS 트리플 D 법규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 공급망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공급망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 회사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만 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컨셉에 해당되는 수출입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이 사실 이제 어떤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법규를 준수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이 가동이 돼야 되고요. 국내에서도 뭐 환경법, 안전보건, 뭐 산업안전보건법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뭐 그 부정부패나 여러 가지 적용되는 법규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포함을 해서 적용되는 법규 활동들이 모니터링 가능해야 되고 그게 한국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뭐 중국에서 소싱을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소싱한다 할 때 해외에서 소싱하고 있는 그 협력사들의 법규 준수 현황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서 이제 리스크 평가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가 잘 수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 이루어질 때 그 프로세스가 자동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수립하고 내부 심사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급업체들하고의 소통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협력업체 흔히 말하는 이제 갑질을 방지하는 법안들을 생각해 보면 협력업체인데 뭔가를 물어보거나 요구하거나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 크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회사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에 관한 정보들은 협력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어떻게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이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이 효과적으로 취합되고 보고되고 공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사실 기업의 ESG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를 한다라고 할 때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 한 장을 고르라면 이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IQA가 서비스를 하는 모든 노하우가 모아져 있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얘기하는 요 공급망에 대한 ESG 리스크 관리의 프로세스들은 글로벌 그 컨설팅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세스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그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프로세스가 작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EIQ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구현이 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컨설팅을 통해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사에서 EIQ 툴을 이용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시작은 우리 공급망의 수준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이 수준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법규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뭐 CS 트리플 D나 아니면 공급망 실사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지 않은가들을 진단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자체적인 코드 오브 컨덕이나
기업 윤리 강령이나 아니면 ESG의 경영 수준에 대한 눈높이를 가져갈 거냐 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 회사가 그 거래를 하고 있는 공급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것들을 매핑하는 단계가 이제 첫 번째 공급사 매핑 스크리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스크리닝 과정에서는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제재 목표기도 한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연루돼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뭐 보고된 그런 이제 혐의라든가 소유권 관계, 특히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 중에 그런 거래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다 수입 통제를 하고 있고 추적을 그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도 우리 협력업체가 그런 공급망 안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리스크 평가를 하는데요. 리스크 평가는 우리 회사에 거래가 있는 기업들이 현재 어떤 ESG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지들을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 평가한 결과를 통해서 위험도가 낮은 기업들, 그다음에 가장 높은 기업들을 선별을 해내면 1,000개의 거래처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 있게 관심을 갖고 심층 조사를 하는 기업들은 1,000개에서도 뭐 500개로 줄이던 그 500개 안에서도 20개에 대해서 우선순위 있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사실 우리 회사의 그 ESG 눈높이에 대한 공급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 그 누군가 강사를 보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ERQ 안에서는 이제 디지털 러닝 방식으로 공급업체가 우리한테 등록이 되는 과정에 신규 교육이라든가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그 기업 윤리에 대한 눈높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까지도 ERQ 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공급업체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단계가 가능하고요. 요 심사는 각 현지에 훈련된 전문 심사원들 최소 산업 경력이 15년에서 25년 이상을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심사원들을 공장에 파견을 해서 ESG 세부 사항에 대한 지표들을 평가하고 발견 사항을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단순히 뭐 질문지를 보내서 이거 하셨나요? 뭐 환경 인증서가 있나요?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나요? 이런 관점이 아니고 뭐 안전보건이나 환경관리나 기업 노동 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소셜 심사에 훈련된 전문 심사원들이 가서 현장의 수준들을 파악을 하고 발견 사항들을 시정 조치 시킬 수 있는 수준들을 모니터링하는 걸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안에서 발견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하고 개선할 수 있고 그 개선하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이제 공급업체를 거래하는 바이어 측면에서는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급업체 수준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는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데이터를 모여서 리포팅을 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ESG 보고서를 사용하거나 하는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경영진께서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예방적인 그 접근으로 이제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제품의 공급망별로 그다음에 그 규제 사항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공급업체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또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망을 실사하고 그 실사한 데이터들을 운영하고 수준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한다는 게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EIQ 안에서 사용하는 이제 방법론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각 기업들에 대한 ESG 그 평가 등급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사실 문서로도 이렇게 작성이 자동으로 되지만 기업의 일반 현황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는 이제 EIQ의 그 ESG 등급표 같은 이제 등급 A, B, C, D 같은 등급이 나오고요. 그 등급이 전체 공급망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표시, 그리고 중요한 방법론이 그 회사가 현재 노출돼 있는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가점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과 중국, 또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도의 관점에서 어떤 그 이슈를 중심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ESG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동 노동의 리스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이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없다, 이런 말씀을 쉽게 연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중국이 다르고, 인도가 다르고, 인도네시아가 다르고 하는 것들은 짐작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어디서 사업을 하느냐, 어떤 제품을 다루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타고난 우리 뭐 DNA라고 표현하는 뭐 체질 같은 그런 이제 노출된 리스크가 있다라면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의 영역이고 또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중요할 텐데요. 그 데이터는 Self Assessment Questionnaire, SAQ라고 하는 이제 자가평가 질문서를 통해서 수집을 한다던가, 그리고 LRQA의 전문 심사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평가 실사를 해서 데이터를 보고를 한다던가, 그리고 기업이 어떤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시정 조치 계획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근로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인식 수준들까지의 점수가 반영이 되어야만 정확한 ESG 리스크 등급이 평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론을 보시면 현재 ESG 등급 평가를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비교가 되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에코바디스를 많이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에코바디스는 요 관점에 있어서는 기업 하나 회원 등록을 통해서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에코바디스가 요구하는 질의응답을 충분히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점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리스크 중심의 관점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에 수준이 에코바디스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서비스의 용도와 목적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EIQ는 뭐 EIQ뿐만 아니라 그 연계된 프로덕트나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추가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쉽게 요약을 하면 공급망의 데이터를 리스크 관점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거에서 이 데이터 플랫폼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제 공급망 업체들별로 리스크 정보의 등급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지역 수준이나 제품 수준이나 공급망 연계된 산업 수준으로도 전체 등급 지수들을 모니터링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게 ESG 리스크 등급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 안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환경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거 안에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스코프 1, 2, 3 데이터들을 협력업체 하나하나 질문해서 취합하는 이제 현재 방식을 EIQ 플랫폼 안에서 하나로 수집하는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제 그 센티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AI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 공급망 관리를 회사에서 누가 하냐 이런 말 해보면 이제 구매 담당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비유를 하면 구매 담당자한테 아주 유능한 AI 엔진이 탑재된 흥신소 직원이 붙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한테 등록된 협력업체가 어떤 회사의 자회사 관계고 그 협력업체의 협력업체, 그 협력업체의 협력업체 1차, 2차, 3차까지 가다 보면 처음 원자재의 생산, 그다음에 생산 지역 이 모든 과정에서 노동, 인권, 환경,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기업 윤리에 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들을 AI가 싹 긁어다가 분석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해드립니다. 그 안에는 부정적인 언론 뉴스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국가 그 관세 그 이제 세관 관련해서 등록된 그 이제 금지 회사 목록 리스트를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의 기업 보고서들을 다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디에 지분 관계가 있고 투자 관계가 있고 그 투자된 자회사 안에서 어디하고의 거래 관계가 있는지까지도 AI가 싹 조사를 해가지고 구매 담당자한테 보고서를 딱 한 달에 한 번씩 내놓습니다. 상당히 편하겠죠. 어, 이제 그런 이제 센티널이라는 프로덕트들도 있고, 어, 무엇보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제 기업을 그 운영을 하는 관점하고 기업에 소속해서 이제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근로자 관점하고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품질이나 환경이나 안전보건이나 하는 이슈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를 이제 비교적 이야기가 뭐 어려운데, 어, 이제 노동 인권에 관한 이슈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회사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는가? 아니면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가? 미성년자 고용이 있는가? 강제 노동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눈높이가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면 근로자 눈높이에서 그런 것들을 취합하고 파악하고 전체 정보를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로자 서베이에 대해서 또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미 그 한국 기업들도 전 세계 공급망에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제 다양한 그 브랜드의 공급망 소셜 심사들을 이미 수행을 하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스메타라든가 RBA라든가 이런 심사 요구를 바이어가 어느 날 갑자기 날짜를 지정해서 언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3자의 심사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EIQ가 다 업로드를 하고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EIQ를 적용했을 때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것들의 사용 사례가 있느냐는 이제 크게 5가지 적용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이제 공급업체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방식은 사실 공급업체를 새로 소싱하거나 뭐 기존 거래처를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뭐 질문을 하거나 뭐 이메일을 보내서 요걸 좀 작성을 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국제적으로 생션 리스트들을 체크해보고 거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했다라면 이제는 EIQ를 통해서 공급업체를 매핑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리스크 플랫폼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공급망 안에 어떤 리스크 수준에 있는지들을 필터링하고 선정하는 것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EIQ 안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구성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등록된 그 이제 그 공장들 현황들을 바탕으로 ESG 관점의 그 리스크들을 필터링해서 조회를 해볼 수도 있고 그 이슈에 관련된 지역과 제품들을 선별하고 조사하고 파악하고 하는 것들이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그 책임 가능 소싱의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거나 그 세그멘테이션 공급체 수준을 분류하거나 하는 것들의 EIQ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ESG 실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리스크 관점의 접근이 잘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 뭐 환경 분야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소셜 분야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그게 단편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취합이 되면 그 취합된 정보를 모으는 걸로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우리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의 눈높이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얼마만큼 중요한지들을 한 플랫폼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협력업체가 꾸준히 거래했던 업체더라 하더라도 뭐 거래량도 많고 하더라도 이제는 아동노동 이슈나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ESG 관점의 리스크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우선순위를 달리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EIQ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이제 위치하고 있는 여러 그 공급망 업체들의 현재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도 이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 상황을 국가나 지역 수준으로 등급을 바탕으로 보면 실제 그 LRQ는 심사를 통해서 파악된 정보들을 가지고 지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노동이나 안전보건, 환경, 기업윤리 경영 시스템에 관해서 실제 이슈하고 현장 상황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IQ 안에서도 이런 것들 애널리틱스로 분석을 해보면 왼쪽과 같이 어떤 기업들, 우리 협력업체 전체 뭐 한 600개 기업들 중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빨간색에 있는 높은 정도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안전한 등급에 있는 기업들을 구분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빨간색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그 관리가 필요한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 SAQ를 진행을 한다던가 교육을 진행한다던가 심층조사나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바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재 그 공급망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라는 내용인데요. 과거 방식은 사실 뭐 주기를 정해서 연간 단위로 아니면 뭐 어, 이제 한 번 실사를 진행한 거에 좀 멈춰 있는 데이터 상태로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1년 동안 일어나는 아주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하게 우리 그 공급망 이슈 중에 항상 고려하시는 것 중에 우리한테 뭐 납품이 중단이 되거나 그 해당 업체가 막 노사분규가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도 그 업체가 연락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과거의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예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로 추적할 수 있고 현장 수준에 대한 그런 관리, 그다음에 부정적인 미디어에 대한 노출 정도, 그다음에 각 기업들의 불만에 관한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별로 현재 보고된 사고 사례라든가 이 사고는 뭐 이제 ESG 관점에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맞춤형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이슈들을 따로 분류하고 파악하고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것들을 사실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 우리가 보고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안에서도 실제 비교하거나 수준을 파악하는 거 하는 게 벤치마킹이 EIQ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컨설팅을 많이 요청을 하셨던 것들이 뭐 기업 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들이 회사에 투입이 돼서 그런 것들 대행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EIQ 안에서는 우리 그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관리 수준들이 협력업체를 포함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취합되고 모니터링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약하고 향후에 ESG 공시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활동들을 살펴보면 실제 그 데이터 하나하나들을 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데이터 엔트리를 해가지고 어떤 심사가 진행됐고 어떤 활동들이 포함되고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무엇보다 협력업체들이 이미 이제 경험이 있는 이제 3자 심사 데이터를 이 안에 다 이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중복해서 따로 심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 수행이 가능하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취합한 결과로 이런 대시보드들이 EIQ 안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게 우리하고 거래하는 협력업체 1차, 2차, 3차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 간접 배출, 뭐 스코프 3 배출 이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할 거냐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필요할 텐데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정확한 그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로 검증 가능하냐 하는 것까지도
EIQ 플랫폼에서 수집하고 취합하고 우리 회사가 향후에 넷제로를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 어느 정도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결정도 가능하게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교육과 리스크의 완화인데 사실 듀 딜리전스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협력업체를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 수준을 높이고 관리를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상당한 투자인 것이 우리 회사 소속의 직원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어려운데 협력업체에 포함되어 있는 작업자들이나 이런 수준을 높인다는 게 상당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가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러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 가능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런 활동들이 듀 딜리전스 시스템의 법규의 기준에 실제 그 활동의 결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IQ Learn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교육 컨텐츠는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전 세계 17개 언어로 그 현지 그 인원 그 작업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이 돼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 통해서 교육된 결과들이 하나로 모니터링되고 집계되는 것도 실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건 이제 리스크 등급인데 이제 그 각 기업별로 ESG에 관한 리스크 진단이나 발견 사항들의 활동들을 한 데이터로 다 취합을 해서 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넣다 보니까 전 세계를 리스크 관점에서 ESG 리스크 관점에서 모니터링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개 국가 350개 이상의 제품 서비스들에 대해서 다양한 ESG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실사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개 데이터 그리고 공급망의 여러 이슈들을 같이 매핑을 해서 각 국가별의 ESG 리스크 등급, 수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빅데이터 보고서를 만들어 낼 수 있고요. 이 빅데이터 분석 보고는 공급망 소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스킴들이 이거를 이제 가져다가 사실 트렌드 데이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공급망 지표의 ESG 이제 분면을 보시면 사실 이제 ESG가 되게 큰 주제라서 어떤 ESG 경영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는 적어도 요 정도 5가지 필러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 인권에 관한 부분, 안전보건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성과, 기업 윤리에 대한 부분, 경영 시스템에 대한 수준이 ESG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요게 ESG 평가의 프로그램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요 기본 그 뼈대가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5가지 필러를 가지고 등급을 운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저희 18년 동안 소셜 심사, 그 다음에 45년 동안 그 시스템 심사, 그 다음에 270년 동안 기업의 수준을 진단 평가했던 LRQA는 ESG 경영이라고 할 때 이런 주제들이 기업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만 우리 공급망 전반에 갇힌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지표를 바탕으로 일반에 공개된 여러 가지 시민사회 지수들을 다 그 연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이제 들어보셨은 게 뭐 이제 국가 투명성 지수가 우리 기업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투명도 지수가 낮으면 우리가 법규가 있든 없든 우리가 관리를 잘하든 못하든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아니면 그런 선진국들보다 등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리스크 소스에 대한 범위나 매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이나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제품 수준에 있어서도 ESG 리스크 등급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리스크 등급은 전 세계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걸친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리스크들을 다 취합을 하고 계층 구조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계층 구조 안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상황들이라든가 기업들의 수집된 정보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다층 구조로 분석을 해서 실제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과정을 쭉 파악해 놓고 나니 결국은
사람의 전문가가 현장의 문제를 포함한 발견 사항을 모아한 전 세계 공급망의 빅데이터를 이제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들을 저희가 매년 리스크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올해 2024년도에서도 공급망 ESG에 관한 리스크 전망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보다 현재 가장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이제 큰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법규를 원인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리스크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가만두지 않는 그 바이어들의 태도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방금 보셨던 이제 리스크 전망 보고서를 이제 다운로드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EIQ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EIQ에 대한 소개 자료, 동영상, 그리고 향후에 데모를 해보고 싶다, 직접 사용해보고 싶다 할 때는 바로 접수하셔서 EIQ도 사용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은 여기까지 발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는 몇 번을 들어가지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너무 큰 얘기를. 그래도 40분 발표 시간인데 55분 정도 우리 하셨으니까 자, 네, 질문 있으시면은 조금 질문하실 분들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하나 잠깐 먼저 좀 질문을 드릴까요? 네, 자, 현대자동차가 지금 발표를 했죠. 그 나름대로 그 벤더들, 납품업체들이 안 하면 계약을 언제 폐기하겠다라고까지 나왔는데 만약 네, 네, 현대자동차 그룹을 만약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으냐? 이걸 네, 비즈니스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가가 굉장히 좀 화두의 초미세 관심사예요. 그 부분을 우선 간략하게 한번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겠냐? 기업들에게. 네. 한번 약간 그 알려 주실까요? 이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현대 자동차의 방침은 어, 확인 가능하고 그 방향은 이제 명확합니다. 이제 우리 그 현대 자동차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ESG 리스크 아니 이슈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ESG 리스크도 우리가 이제는 이제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선정하는 기준에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비용 대비 아니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가장 관심사일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초창기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 체계를 세팅하고 협력업체한테 이제 공지를 해서 우리는 이런 방침이 있으니까 스스로 ESG 경영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교육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뭐 조만간에 예를 들어서 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를 받길 원합니다. 이런 말도 하시고 이렇게 갈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과연 현대 자동차가 어떤 눈높이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관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활동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현대자동차의 그 구매팀이나 아니면 이 협력업체 관리 주간 조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 협력업체를 통해서 소싱을 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다양성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툴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구독 경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질문이 정권채 대표님 한테 이 학교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기업이. EIQ는 이제 네, 구독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구독료는 EIQ 플랫폼의 이제 기본 구독료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정해서 뭐 쓰려고 할 때 이제 얼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최근에 이제 견적을 했던 사례로는 국내 이제 그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대기업이었고요. 전 세계 글로벌 소싱을 하고 계시고 600개 정도 협력업체 정보를 업로드를 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다. 리스크 매핑을 하고 싶다. 그리고 사용자 수는 25명 정도고 그 25명이 디지털 러닝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 가능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연간 구독료가 저희가 5만 불 정도로 지금 견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1달러 1,000원이라고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견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되면은 그런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공급망 정보를 이제 매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이제 컨설턴트들께서 가장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신 것들이 그 이제 공급망 실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체계 구축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걸 교육된 직원들이 구매 과정에서 계약에 참여하거나 모든 역할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예 이제 완성된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사결정하는 걸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땐 기업이 직접적으로 뭐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컨설턴트를 쓰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싸야지 쓸 수 있죠. 우리 네, 김관도 교수님이 에너지 전환 서비스 중에서 태양광 프로젝트 관련 엔지니어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및 맞춤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따로 나중에 좀 설명 드릴 것 같아요. 네. 전 대표님이 자동차의 경우는 독일을 중심으로 DPP,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 중심으로 카데나 X를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EIQ는 어떤 형태로 협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짧게 우선, 짧게 얘기하시죠, 일단. 네. 우선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유사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기준으로 디지털 패스포드화해서 카테나 X가 갖고 있는 방식으로 본다고 하면, 그 안에 이제 디지털 트윈과 같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 LRQA의 방향은 이제 제가 이해할 땐 제 의견으로는 저희가 독립적인 저희 빅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저희 방향이고요. 그 독립적인 빅데이터 안에는 뭐 AI 엔진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전 세계 공급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차별화 포인트 중에 LRQ에 근무하는 5천 명 이상의 기술직 심사원들의 심사 활동의 데이터가 저희 빅데이터의 기초 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하는 점에서, 카테나 X나 이런 것들의 뭐 키인 방식에 아니면 뭐 자료 접수 방식에 하는 거하고는 차별화가 분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권이나 노동, 그다음에 환경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심사하기 까다롭기,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동화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발견 사항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에 어떻게 포함되고 있느냐가 카테나 X나 이런 거하고 큰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 좀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인 저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카톡방을 다시 만들어서 따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우리 이문빈 대표님이 나오셨던 이 질문은 우리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예, 오늘은 새로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돼서 좀 시간이 발표가 좀 늦어졌는데 모든 부분은요. 로이드의 우리 베이컨 본부장님하고 연락하셔가지고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꼭 필요한 그 ESG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서 EIQ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까 흥신소 직원, 탐정을 고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발표해 주신 베이컨 본부장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